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무원 한국사 강의하고 있는 김석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일제시대가 끝날 것 같네요. 네, 사회 및 경제적 민족운동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장독립투쟁 얘기를 시컷 했었는데 무장독립투쟁 쪽은 뭐가 어렵냐면 단체 이름들이 비슷비슷하고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일단 무장독립투쟁을 하실 때는 10년대, 20년대, 30년대를 구분하셔야 돼요. 10년대, 20년대, 30, 40년대를 구분하셔서 그리고 지역하고 이름, 지역, 이름, 주도한 사람, 이 세 개, 지역, 이름, 주도한 사람. 특히 그 중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사람은 김원봉, 예? 삼봉, 이봉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민족주의 계열의 실력양속 운동입니다. 원래 이제 실력양속 운동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신민의 요 라인이나 우리가 이제 민족 뭐라고 해야 되니?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네. 그쪽의 운동이죠. 예, 무장독립투쟁과 상대되는. 자,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힘을 길러서 가자, 이런 시각이 바로 실력 양성 운동 되겠습니다. 76번 문제를 보시죠. 자, 정치와 외교도 교육을 기다려서 비로소 효능을 다할 것이요. 여기요. 교육을 기다려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책에 보시면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 키워드는 최고학부의 존재가 가장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바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얘기하는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이제 기본적으로 1920년대, 1923년인가에 진행됐던 운동이죠. 그리고 밑에 의복은 두루마기, 여자는 침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용품은 조선인의 제품으로 사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산장려운동을 얘기합니다. 물산장려운동은 나중에 뭐 많이 좀 까이기도 하지만 말이죠.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제가 당연히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대해서 일제는 경성제국대학, 지금의 서울대학이죠. 이걸 설립하고 방황했다는 당연히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물산장려운동은 이제 조만식 선생이 제일 처음 시작했죠.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이 처음으로 시작했고 1920년하고 1922년에 조만식 선생이 시작을 해서 간 거죠. 그 다음에 사회 진화론 입장에서 추진된,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키우면 기본적으로 민족주의 계열은 다 기본적으로 사회 진화론의 입장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누구한테 좀 까이긴 합니까?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 같은 경우에. 예, 사회주의 계열한테, 특히나 이제 물산장려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계열에 되게 큰 비판을 받습니다. 예, 자본가를 위한 운동이다라면서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협적 민족운동은 뭐냐면 1920년대의 민족운동, 그러니까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든가 막 이런 거를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 1920년대 전반기에 결과적으로 물산장려운동하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실패가 됩니다. 이 실력 양성 운동의 실패가 돌아가면서 우리 민족주의 운동 계열에서 민족주의 계열의 이 독립운동 라인에서 이게 두 가지의 부류로 날라지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일본에게 뭐 하긴 힘들다? 하긴 힘드니까 우리의 독립운동의 목표를 자치권의 획득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에도 문제가 그러고, 아니다. 이게 무슨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민족의 반역이다. 이렇게 해서 타협하지 않는 비타협적인 민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비타협적 민족운동이 일어나는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물산장려운동하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이 실패로 인해서 얘가 민족주의 계열이 분열됐는데, 특히 여기서 나타난 자치권, 자치주의, 자치론에 대한 반대적인 성격으로 비타협적 운동이 일어난 거니까 얘는 틀렸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다음 문제 보시죠. 77번입니다. 운동의 사상적 도화수가 된 것은 누구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동아일보의 사설에서 보시면 이 지문을 쭉 보시면 저들의 사회적 지위로 보나 계급적 의식으로 보나 결국 중산계급임을 벗어나지 못했고, 적어도 중산계급의 이익이 충실한 대변인인 지식계급 아니냐. 여기서 자본가 중산계급 쫙 나오고 있죠. 그죠?
자본가가 위스키나 브랜드를 마신 내지 소주나 막걸리를 먹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산장려운동은 누구를 위한? 결국 자본가들의 배만 추릴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본가든 뭐든 무슨 상관이야. 결국에 자본가의 배만 추릴 거던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계열이 이 시민은 그 실력 양성 운동 같은 걸 바라보는, 그러니까 우리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도 독립운동을 많이 하고 사회주의 계열도 독립운동을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계열은 애초에 시각이 이렇죠. 애초에 시각이 얘네들은 독립이 일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의 독립이 일목표가 아니라 노동자와 자본가의 이 대립 상황에서 자본가를 타도하고 노동자 농민의 나라를 만들자, 이게 일목표거든. 근데 지금 현재의 우리 상황이 이 자본가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란 거예요? 이 자본가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일제고, 우리는 대다수의 조선 사람들은 조선 노동자 농민이니까 이 조선은 지금 우리가 노동자 농민의 형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본가 계층인 일제를 밀어내자, 이런 게 독립운동의 라인으로 갈 수 있었던, 사회주의 계열이 독립운동을 하는 두 번째 이유였던 거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회주의 계열은 절대 기본 목적은 어디다? 자본가 계열을 없애버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물산장려운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반대하는 시각이 나옵니다. 특히 이 사설이 그런 사설인 거죠. 이 사설이 그런 사설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지금 물산장려운동을 비판하고 있는 운동이니까 이건 물산장려운동이고요. 비판하고 있는 운동이니까 물산장려운동이고, 당연히 평양에서 시작돼서 조만식 선생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대된 거 맞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물산장려를 왜 국산품 애용 운동을 하냐? 이건 이제 일본 상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서 조선 회사령이 없어지고 회사령의 폐지, 1920년대 회사령의 폐지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회사령이라는 게 1910년대에 조선에서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총독부가 허가해주는 회사만 세울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1920년대에 일제들이 자신네들의 그 기업들을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 회사령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요. 1920년대 회사령을 바꿔서 신고제로 바꾸는데, 이 신고제로 바꾸는 건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잘 세우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일본 기업들의 진출을 돕기 위한 거죠. 그 신고제에 발맞춰서 일제의 이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예속돼 있는데 경제적 예속이 심화될 거다. 그래서 등장했던 게 우리의 기업들을 살립시다 라고 해서 나온 게 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산장려운동이죠. 그래서 그렇고요. 여기 황성신문하고 대한매일신보가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건 저거는 국채보상운동이죠.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인 거고요.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이 확산되는 개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물산장려운동은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이 아니죠.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9번 보시죠. 일제강점기의 농민운동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제강점기의 농민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건 소작쟁입니다. 농민운동의 기본 형태는 소작쟁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초기에 1920년대 초기의 소작쟁이는 여기 말씀드리는 도지권을 좀 인정해서 소작권을 막 이동하게 못하게, 그 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면 소작용 인하 같은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지주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지세나 그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들을 누구에게 못 떠넘기도록 지주가 농민들에게 못 이거를 누가 부담하도록? 지주가 부담하게 하려고 했던 게 뭐에? 이 농민운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리고 여기 옳은 거니까요. 일본인 농장 지주회사를 상대로 소작되는 규모도 크고 격렬해진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1925년에 황해도 재령에서 있었던 동양척식회사의 소작농장,
동척 농장의 소작쟁이들. 그다음에 1928년에 그 용천에서 있었던 부리흥업 소작쟁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요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있죠. 그다음에 1920년 농민들은 자위책으로 소작인 조합들의 농민 단체를 결성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작인 동맹. 소작인 동맹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사회주의 계열 사람들이 이제 1920년대에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계열의 이 활동가들이 농촌으로 들어가서 이 노동 운동을 농민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도 합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해요. 그다음에 4번은 소작인 조합은 1940년대 이후 자작농까지 포괄하는 농민조합으로 바뀌어갔다가 아니라 이 1930년대에서부터는요. 1940년대는 우리나라가 민족 말살 통치 기간이죠. 민족 말살 통치 기간이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작농까지 포괄하는 농민조합으로 확대된 게 아니라 지금 민족 말살 정치 기간이라 어떻게 됐다? 탄압을 받습니다. 탄압을 만든다는 게 체크 포인트입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되겠습니다. 자, 잠시 칠판을 치고 뿅 하고 제가 좀 이따 다시 나타날게요. 자, 다음부터 보시죠. 그리고 다 79번 문제까지 보셨고 이제 83번 문제입니다. 같이 보시죠. 자, 같이 보시죠. 백정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인데 원래 백정이라는 표현은 이제 천민들을 얘기하는 얘기죠. 천민들.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 시대의 백정은 이제 평민이었죠. 일반 평민 농민을 얘기하는 거고 조선 시대에 가서는 이제 그 흔히 말해 소나 말을 잡던 죄송합니다. 분풀이가 갑자기 떨어져서 갑자기 제가 사라져서 놀라셨죠. 소나 말을 잡던 그런 농민들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제가 지금 약간 녹색빛 옷을 입고 왔는데 옛날에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니까 이렇게 이 칠판 색깔하고 비슷하니까 무슨 제가 크로마키 같다고 이렇게 팔하고 뭐 얼굴만 떠 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학생들이 했던 기억이 갑자기 났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종학농민운동 때는 이제 이 백정들이 차별받는 거를 없애자고 얘기했죠. 특히 평양갓 같은 얘기 했었고요. 옳지 않은 것 갑시다. 1번 동학농민군 패전개혁을 해서 평양갓을 없애 주장했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당연하겠지만 갑오개혁 때 신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백정도 평등한 지위를 얻었던 것도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대한제국 시기의 백정들은 형평사를 창립했다죠. 여기 보세요. 조선 형평사운동, 형평사를 창립하고 형평운동을 전개한 건 1923년 운동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천민계층이 없어진 건 1894년에 갑오개혁이란 말이죠. 하지만 그 천민 계층이 없어졌다고 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인식이 변해서 천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왜 옛날에 송강호 씨가 나왔던 YMCA 야구단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서도 보면 양반이 어떻게 거칠게 뭐 이렇게 하는 그 야구를 하면서 말이지 이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형평사를 성립하고 형평운동을 하는 건 1923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제국 시기라고 했으니까 대한제국 시기는 1910년 이전이죠. 1910년 이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안 맞습니다. 틀린 얘기고요. 총독부는 백정 출신을 도한이라고 써놓거나 불굴점을 찍어서 차별했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갑오개혁으로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백정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있었다는 것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문제가 있죠. 84번입니다. 공평한 사회의 근본이고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다. 고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무욕적 칭호를 폐지해서 교육을 장려하고 여기 쭉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참다운 인간이 되자 이런 얘기니까 이것도 뭐예요? 형평운동이죠. 이 형평운동을 주장한 단체니까 조선형평사 되겠습니다. 조선형평사. 형평사 설립 취지문인데요. 경남 진해가 아니라 진주죠. 경남 진해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진주에서 시작된 거고 당연히 그 하층민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요 형평사 운동을 주도한 건 백정 계층입니다. 백정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점점 확장돼가지고 점점 확장돼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조선 형평사 이거에서 형평운동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 대상이 하층민만 그러니까 백정만 가입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이게 아니라고요. 백정운리가 아니니까 나중에는 일반 시민들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특히 누가 대거 참여하냐면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이 조선 형평사 운동에 대거 참여하면서 운동의 성격이 굉장히 바뀝니다. 운동의 성격이 단순히 백정들의 권익만 문제 이게 아니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거의 당연히 늘 그렇지만 사회주의 계열이 끼어 들어가면 뭐예요? 계급 해방 막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계급 해방 뭐 이런 쪽. 그래서 뭐 민족 해방, 계급 해방 이런 쪽으로 가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민족 해방 운동까지도 확대되는 성격 띠고 있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신분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된 거는 1894년에 가보개혁이죠. 이미 폐지됐어요. 이게 사회적 의식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이 단체가 결성된 해에 조선 노동총동맹이 창립되었다. 그러니까 요거는 노농이라고 생각. 노동자 총동맹, 농민총동맹인 거죠. 창립되었다. 요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1924년에 만들어진 노농총동맹을 만든 단체고 형평운동은 1923년에 만들어진 단체니까 같은 해가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잘 보십시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뿅. 1930년대 민족운동과 신간회는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거의 뭐 나온다고 보셔야 될 운동이죠. 자, 봅시다. 일단 보십시다. 도남문을 떠난 순종왕래 인산행렬이 관수교를 지나갈 때 만세를 불렀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60만세 운동이죠. 1926년, 1926년 6월 10일 즉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순종 임금의 인산일, 발인일이죠. 이때 60만세 운동이 일어난 건데 당연히 일본 경찰이 검거에 나섰고요. 그리고 거기 1911월 3일에 충돌이 일어났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광주 학생항일 운동이죠. 광주 학생항일 운동입니다. 얘도 1920년대 1929년에 발생한 일본 애들이 우리 여학생을 희롱을 하자 우리 학생들하고 일본 학생들하고 싸웠는데 우리 학생들만 잡혀가서 이래가지고 바짝 일어난 운동이었죠. 자, 신간회의 지원을 받은 건 광주 학생 운동이 신간회의 지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 광주 학생은 그러니까 진상 조사를 하러 파견되는 사람들이 신간회에서 파견이 됐죠. 그 다음에 나는 전국 규모의 항일 학생 운동으로 확대된 거 맞아요. 실제로 광주 학생 운동은 진짜 전국 규모의 학생 운동으로 해서 3.1 운동 이후에 최대의 민족 운동으로 평가받는 이 광주 학생 운동은 3.1 운동 이후에 최대의 민족 운동으로 평가받는 운동이니까 맞는 얘기고요. 가는 서울, 60만세 운동은 서울, 라는 광주. 이름에서도 광주 학생 운동이라고 붙어있죠.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민족 차별 교육을 반대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다 보시면 학생들이 주로 일으킨 운동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동맹유약이 빈번하던 시기 1920년대에 실제로 학교는 세우겠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 심했죠. 그래서 동맹유약이 빈번히 일어나는 시기는 맞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88번 보실까요? 신간회에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순서로 옳게 배열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우회 선언이 이게 1926년 11월에 일어난 사건이고 광주 학생항일 운동이 1929년 11월에 일어난 사건이고 김병로 집행부의 급속한 우경화 요거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신간회
신간회 쪽이죠. 신간회가 급속한 우경화를 걷는 거. 그러니까 1929년에 민중사건이 발생을 해서 그 집행부 체계가 무너지고 그 후로 김병로의 집행부 체계 잡는데 이러면서 급격하게 약간 친일 쪽으로 가죠. 1930년 요게 1월 얘기고요. 코민테른의 12월 태제는 그걸 잘 모르셔도 되겠지만 1928년 12월입니다. 1928년 12월. 그러니까 순서대로 얘기하면 기역, 리을, 니은, 디귿 되겠네요. 기역, 리을, 니은, 디귿. 네. 기억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요런 순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역사 날짜 외워야 맞추는 문제라서요. 날짜를 외워야 맞추는 문제라 참 별로 개인적으로 문제 스타일상 좋아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신간에 관련된 역사적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신간에 관련된 게 도대체 광주 학생운동이랑 다 신간에랑 관계되긴 했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91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단체가 결성된 해에 전개된 사건.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분석해 인식함과 동시에 과정상의 동맹대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하여 이것이 타락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제휴한다. 여기 대중의 개량적 이익을 위해서도 종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자.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하겠지만 왠지 뭐 느낌에 신간에 같으시겠지만요. 신간에는 아니고 요거는 정우회 선언입니다. 정우회 선언이고요. 네, 정우회 선언이고 요게 이제 그 사회주의 계열의 합법 단체죠. 사회주의 계열 단체. 딱 보시면 사회주의 계열인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단체가 결성하게 된 계기는 뭘까요? 단체가 결성하게 된 계기. 요거는 네, 이 60만세 운동이 사실은 네, 이게 계기가 되겠죠. 60만세 운동에서 그러니까 이 정우회 선언 이후에 조선에서 사회주의 계열이 우리나라 안에서 적극적인 민족 운동가 그 신간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정우회 운동이죠. 그래서 근우회가 발족한 거는 그러니까 정우회 선언이 1926년 11월이니까요. 60만세 운동이 1926년 6월 10일이고 흥코공원에 폭탄 투척한 게 이거 윤봉길 의사가 한 거죠? 우리 방금 전 시간에 했던 기억나시나요? 방금 전 시간에 있는 무장독립투쟁 윤봉길 의사가 1932년에 한 거죠. 1932년에. 그다음에 광주 학생항일 운동은 1929년에 한 거고 근우회가 발족한 거는 1927년에 발족됐습니다. 여러분 좀 반복되는 것들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자, 오케이. 다음 문제로 가시죠. 민족문화수호 운동입니다. 자, 교육정책과 국어연구. 자, 여기서 보시죠. 자, 일제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조선 교육력을 공포한 데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수업 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그러니까 보시면 수업 연한을 연장했다는 건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조선 교육령이 거의 뭐 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렇게 교육령이 있는데 1차 교육령이 1910년대고 2차 교육령이 1922년이거든요. 1차 교육령은 정확한 연도를 제가 헷갈려서 이게 1차 교육령이 11년 이렇게 된단 말이죠. 당연하겠지만 1차 교육령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우리의 시스템 자체가 헌병 경찰 통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육 자체도 어떤 방향으로밖에 안 가냐면 교육의 방향 자체도 소학교와 기술교육 중심의 아주 로우 레벨한 높지 않은 수준의 교육만 하게끔 교육령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학교 같은 거 아예 못 만들게 하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2차 교육령에서 수업 연한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일본 애들하고
조선인하고 일본인을 같은 학교에 물론 이제 일본인이 있는 학교에 조선인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완전히 일본어만 써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본어 상용, 그러니까 일본어만 쓰는 학교와 일본어를 안 쓰는 학교. 당연하겠지만 일본인은 당연히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일본어만 쓰는 학교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원화돼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원화돼 있는 건 하긴 합니다만 일단 공학을 원칙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거였죠.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기술교육 중심이었다가 고등보통학교를 만들어줬어요. 고등 쪽, 그러니까 전문학교 계열들을 만들어준 게 이제 이 2차 교육령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3차 교육령, 4차 교육령, 그러니까 보통 그 3차 교육령 같은 경우에는 1937년에 있고 4차 교육령 같은 경우에는 4차 교육령에는 이제 1943년이죠. 거의 그 태평양 전쟁이 한창 진행될 때죠. 그러니까 4차 교육에서는 한국 식민화 교육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일본말, 우리말 못 쓰게 아예 못 쓰게 해버리고 한국 시민 서사 외우게 하고 궁성요배라 그러죠. 그 일제 천황 쪽에 있는 쪽에다가 해서 이게 절하게 만드는 궁성요배라고 부르는 그런 행사들도 시켜서 이런 거였던 게 이제 4차 조선 교육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업 연한을 늘리고 일본은 공학을 원칙으로 하는 건 2차 교육령이고 그래서 192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얘는 1차 교육령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4차 교육령 얘기하는 거고 요게 3차 교육령 얘기하는 거고요. 3.1운동 이후에 격화된 요게 2차 교육령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게 글이 조금 오버된 것 같은데 하였다 한 줄 정도만 잘랐으니까 보십시다 여러분. 요게 그래서 답은 네 4번 되겠습니다. 4번. 요게 2차 교육령이죠.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자 가십시다. 95번 문제입니다. 95번 문제. 일본 제국주의가 민족 말살을 위해 추진한 정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를 잠깐 보십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 총독부가 설치한 조선사 편수에는 식민사관을 고대 토대로 편찬해서 한국사 왜곡에 앞서서 이 조선사 편수회는 자체는 애초에 그 식민사관을 중심으로 한 단체였죠. 그래서 그렇게 했던 단체입니다. 한국사 왜곡이 진짜 앞장선 단체죠. 그 다음에 식민지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를 강조하면서 낮은 수준의 실업 교육을 통해서 식민지 공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였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930년대 들어와서 한국인의 반일 감정을 이건 뭐가 틀렸어요?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었거나 조선어를 선택 과목으로 만들어준 건 1930년대가 아니라 1920년대죠. 1920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1920년대. 그러니까 거기가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조선어를 선택 과목으로 규정한 거는 1938년에 있었던 3차 교육령에 따른 거고 이 경성제국대학은 1900몇 년이요? 1924년. 1924년에 일어난 일이니까. 자, 일본은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요거는 맞는 얘기죠. 1940년대에 일어나는 일들, 37년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건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패스할게요. 다음 문제 보시죠. 97번입니다. 다음 법령에 시행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겁니다. 국어를 사용하는 자는 보통 교육은 소학교령 뚜루룩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수업 연한이 좀 늘었죠. 여기 보시면 그 1차 교육령보다 수업 연한이 늘은 걸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수업 연한이 늘은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2차 교육령입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1922년 2자만 잔뜩 있는 2차 교육령입니다. 2차 교육령. 그래서 2차 교육령은 3차 교육령이 1938년에 만들어지거든요. 3차 교육령이 1938년도에 만들어지니까 2차 교육령은 1922년부터 1937년까지의 기간이 2차 교육령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기에 있었던 기간이니까 예를 들면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지는 건 1925년이고요. 경성제국대학이 만들어지는 건 1923년.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생하는 거는 좀 뒤죠. 이거는 1942년에 터지는 사건입니다. 1942년에 분화로도 운동하고 문자보급인데 조선일보의 분화로도 운동이고 동아일보의 문자보급 운동이죠. 예, 어쨌든 뭐 분화로도 운동은 1929년에 일어난 일이고 문자보급 운동은 1931년에 일어난 일이니까 다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 조선어학회 사건 1942년에 일어난 일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식민사관학과 역사 연구 파트. 자, 보실까요? 98번. 다음은 식민주의 사관을 간략하게 정지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쟁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당쟁이라는 표현 이제 우리 역사에서는 안 써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당쟁이라고 진짜 배웠는데 요즘엔 당쟁이라는 표현보다는 분당 정치라는 표현을 배우죠. 당쟁이라는 표현 안 씁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가시면 되겠고 거기 네 그다음에 뭐 정체돼 있다 한국사 정체성론 그다음에 타율성론 네 이런 거죠. 그래서 한국 식민 역사가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기억에 잡고 있다는 게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너네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 일본이 도와줘야 돼. 이게 니은 타율성론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디귿에 대한 반론으로 네, 우리가 외세 간섭에서 자유때 반론으로 하나 이거를 한반도와 만주가 하나의 역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만선사관 그러거든요. 만주의 만하고 조선의 선 그래서 만선사관 그러는데 이거는 이 뭐라 그럴까요? 외세 간섭에서 자유때 요구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무관한 얘기고 기억니은 디귿의 주장을 결집해서 편찬된 책으로 조선사를 쓰고 있다. 예, 조선사 편수 회의 이거는 진짜 네, 식민 사관에 충실한 책이죠. 아주 충실한 책. 자, 넘어가시죠. 101번입니다. 101번. 다음 글을 쓴 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교계의 정신이 오로지 제왕측에 있고 인민사회 정치는 부족하고 쭈쭈쭈 나오죠. 셋째는 대한의 유교. 이거 어쨌든 유교 사상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이 책은 뭐냐면 유교 구신론이라는 책입니다. 누구요? 박은식 선생이 쓴 책이고 박은식 선생은 기본적으로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양명학자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 양명학을 얘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이 양반의 유교 구신론 얘기는 맨날 나오죠. 그러니까 답이 3번이죠. 거기 그리고 여기 사찰령은요. 사찰령은 그 일제 시대 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사찰의 재산이나 처분을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그 명령입니다. 1911년에 만들어. 그러니까 요거를 반대한 사람은 이제 불교 쪽 인물이었던 만해 한용운 선생 같은 양반들이 이걸 반대했었죠.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조선심의 개념을 중시해서 절정체를 보는 거는 요거는 문일평이라는 사람이 하는 거죠.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거는 박은식 선생 거는 딱 유교 구신론이라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적어도 박은식 신채호는 알고 있어야죠.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입니다. 105번입니다. 105번.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고대는 불완전한 역사로도 이를 상세히 살피면 동국 주족의 단군 후에 발달한 실제 자치가 뚜렷하다. 무슨 까닭으로 우리 선조들을 헐뜯음이 이에 이르렀는가. 요거 이제 이렇게 그 유명한 단재 신채호 선생의 독사실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게 신채호 선생의 독사실론이고 여기는 이게 이제 박은식 선생의 한국통사서문. 예. 한국통사서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재 신채호 선생은 유물사관은 아니죠. 유물사관은 백남훈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물사관에 입각한 사회경제사상 이렇게 얘기했고, 예. 단재 신채호 선생의 사상을 난가사상 이건 되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난가사상 이거는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의 저자는 박은식 선생은 양기탁의 추천으로 제국신문에 주필을 했다. 박은식 선생이 주필을 한 신문은 황성신문이죠. 황성신문. 그 나중에 기억하시나요? 일제 그 을사조약 때 시일내 방송대국 그 신문의 주필을. 왜냐면 이 황성신문의 이 주간 편집자들이 대부분 다 그 젊은 유학자 출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박은식 선생도 그렇게 갔죠. 그 다음에 나의 저자는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에 취임했다. 임시정부 대통령에 취임한 건 맞죠. 1925년에. 그러니까 원래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다가 말씀드렸죠. 국제연합에게 신탁 통치를 위임 요구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단체 신채호 선생이나 많은 그 임시정부 요인들에 의해서 탄핵을 당하죠. 탄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게 바로 박은식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맞는 건 니은하고 리을 되겠네요. 니은하고 리을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는 의외로 리을은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박은식 선생은 나중에 임시정부 대통령을 하기도 하십니다.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꼭 들어본 이름이어야 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시죠. 109번입니다. 자, 107번 보시죠.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의 연구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조선사 연구를 쓰신 거는 안재용이 아니라 이건 정인보죠. 정인보. 조선사 연구를 편찬한 건 정인보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방금 전 문제에서 말씀드렸지. 사회경제사학자. 이거 유물사관을 얘기한. 사회경제학이라는 말 자체가 막스가 만든 말이거든요. 정신사관을 그래서 이 양반들은 무슨 사관? 유물사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단재신채호 등은 조선상고문화사 추준을 얘기했고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광개토대왕 비문 연구한 것도 정인보 선생 맞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신묘년 기록이라 그러죠. 그 일본 애들이 맨날 호구한 날 주장했던 임나 일본부설에 대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거를 하시는 분입니다. 자, 안재홍은 조선 상고사 조선 상고사감 이런 거 쓴 사람이죠. 민족주의와 신민족주의 이런 책 쓴 사람이기도 하고요. 기억하십시다. 자, 109번입니다. 109번 광복휴 방금 나왔네요. 민족주의 신민족주의를 쓴 사람은 기억은 백남훈이고요. 안재홍이고 그 다음에 그 연합성 신민주주의는 연합성 신민주주의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사회경제학자, 그러니까 사회경제사를 연구하는 백남훈 선생이 이걸 얘기한 거니까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문제는 모르면 못 푸는 문제죠. 그죠? 모르면 손 못 대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모르면 손 못 대는 문제. 네, 109번. 모르면 손을 못 대는 문제시라. 그래서 난이도가 7급 서울시 문제가 난이도가 아주 헬스러운 게 많은데 그래서 난이도가 상이네요. 이 문제도 저도 딱 한 방에 보고 풀려면은 저도 좀 갸우뚱한 문제입니다. 쉽지 않아요. 자, 다음 문제 보시죠. 112번. 다음 글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쭉 보시면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그거죠. 그러니까 독자적인 게 아니면 세계사적 이론론적 역사 법칙에 의해서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의 흉흉 이 구절을 보시면 딱 답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세계사적 이론론적 역사 법칙에 의한 같은 궤도의 발전 과정을 거쳤다고 얘기하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 이 막스의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 발전 5단계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리나라에서 막스주의 약간 막스적인 사상을 했던 역사학자는 백남훈 선생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 되겠네요. 예. 체계사적인 보편성에 체계화해서 가려고 했다. 사회경제 사학이죠. 요거는 이제 신채호 선생이고요. 그 다음에 혼을 강조한 건 요거는 이제 민족주의 사학. 진단학회는 이제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그러죠. 실증주의 사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조선사회경제사 딱 나왔죠. 그럼 백남훈 선생이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연합성 신민주주의 114번. 네. 당연하겠지만 진단학회는 실증주의사가 아니죠. 실증주의사가. 그죠? 그러니까 땡.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좀 백남훈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백남훈. 그러니까 당연히 미군정에서 제거는 당연히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답은 딩은 리을. 식민사학을 비판하고 연합성 신민주주의를 얘기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계속 했던 얘기 연결이니까 넘어갈게요. 뭐 난이도는 어렵습니다만. 자, 116번입니다. 기타 문화사 문제들이네요. 자, 1930년대 일어난 사회문화 현상으로 오른 겁니다. 사회문화 현상으로 오른 거. 자, 여기 보시면 민족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 사실주의적 성향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건 요거는 1920년대의 성향입니다. 1920년대. 그러니까 특히 사실주의 경향이 강조되는 거는 사실 참여적인 경향은 이제 사회주의 계열이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문학 작품에 참여하면서 사실주의적인 성향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맞는 조선학 운동이 일어난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조선형평사 이것도 1927년, 1923년에 일어난 운동이고, 그 다음에 나운규의 아리랑이죠. 이건 1926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 1920년대죠. 얘만 조선학 운동이라는 건 1930년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문화사 문제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었는데, 고생하셨고 일제시대 굉장히 어렵죠.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책에 있는 해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현대사, 맨 마지막 단어입니다. 맨 마지막 현대사를 마무리 짓고 우리 긴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